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 분석관의 기밀 브리핑 내용이 워싱턴 정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분석에 미국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50년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한류에 주목하는 사이 한국은 지하시설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무기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모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까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세계 최고 정보기관들의 감시망을 피해 진행된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실이 국제 정세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 내용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클라우스 교수가 연단에 올라서더니 내 인생을 바꿔놓을 말을 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제네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전 세계에서 온 200명의 군사 전문가들이 대화를 멈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독일 교수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미국 국방부 소속 방위 분석관 마이클 앤더슨이에요. 5년 동안 한국을 연구해 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였어요. 자동차와 휴대폰을 만드는 나라였지 핵폭탄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클라우스 하이만 교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말했어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지난 10년간 비밀리에 핵미사일을 개발해 왔어요. 옆자리 사람이 프랑스어로 뭔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뒤에서는 누군가 펜을 떨어뜨렸어요. 조용한 회의실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일어나서 반박하고 싶었어요. 한국이 핵무기를 만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5년 동안 한국 관련 정보 보고서를 다 읽어왔어요. 핵개발 증거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에드거 파월이 앞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에드거는 군사계의 전설이었어요. 20년 동안 NATO에서 일했고요. 전 세계 정부들이 국방 문제로 그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었어요. 에드거는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이만 교수 말이 맞습니다. 에드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도 개발했어요. 이 무기들은 우리 현재 방어 시스템이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드거가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모든 게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하고 있었고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는 에드거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방금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 2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거였어요. 클라우스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켰어요. 동아시아 지도에 빨간 화살표들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교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정보원들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고 해요. 1990년대요. 30년도 넘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놓쳤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줄에 앉은 여자가 손을 들었어요. 영국의 무기 전문가 사라 첸 박사였어요. 교수님, 이 정보에 대한 확신은 어느 정도인가요? 90%입니다. 클라우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90%요. 정보 분야에서는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워싱턴에서 온 긴급 메시지가 있나 확인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국방부는 지금 이 회의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에드거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어요. 에드거가 움직이면 모든 사람이 주목했거든요. 저는 한국 실험시설의 위성 사진을 봤어요. 그가 말했어요. 한국군 관계자들의 통신을 가로챈 내용도 검토했고요. 한국은 단순히 이런 무기를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배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배치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강타했어요. 개발은 그렇다 쳐도 배치는 한국이 이 무기들을 실제로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뒷줄에 앉은 러시아 대표가 말했어요. 이게 지역 안보에 무슨 의미인가요? 에드거가 그를 똑바로 봤어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됐어요. 어지러웠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게 틀렸어요.
5년 동안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한국은 제가 경제 성장 보고서를 쓰고 있는 동안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클라우스 교수가 다른 슬라이드를 켰어요. 한국의 무기 개발 추정 연표였어요. 날짜가 1978년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1978년이요. 한국이 거의 50년 동안 핵무기를 만들어 왔다는 거였어요. 회의가 1시간 더 계속됐어요. 전문가들이 하나둘 같은 결론을 확인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 핵무기가 있다고. 첨단 미사일이 있다고. 완전히 비밀리에 해냈다고요. 회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나가는데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메모 하나 못했거든요. 에드거가 제주를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앤더슨 씨 맞죠? 그가 말했어요. 국방부 한국 전문 분석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상부에 즉시 연락하는 게 좋겠어요. 에드거가 말했어요. 당신 정부가 오늘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러고는 걸어가 버렸어요. 텅 빈 회의실에 저 혼자 남겨뒀어요. 휴대폰을 들고 워싱턴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에는 상사에게 한국에 대해 우리가 믿고 있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고 설명해야 했어요. 우리가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작은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국방부 지하실에 있는 기밀 파일함을 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수십 년간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증명할 폴더를 찾았어요. 지하 자료실은 먼지와 오래된 비밀들 냄새가 났어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3일째 찾고 있었거든요. 상사인 해리슨 장군이 일주일을 줬어요. 회의에서 들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찾으라고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한국 정보 파일 상자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대부분 무역협정이나 군사훈련 관련 일상적인 보고서들이었어요. 핵무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때 보였어요. 기밀 화이트 아일랜드 프로젝트 1978이라고 적힌 두꺼운 마닐라 폴더가요. 폴더를 열 때 손이 떨렸어요. 안에는 수십 장의 기술 문서들이 있었고 모두 한국군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3단계 사거리 180km. 탄두 중량 500kg 핵탄두 호환성 검토 중. 핵 호환성이라는 줄을 3번이나 읽었어요. 한국이 1978년부터 핵무기를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47년 전 얘기였어요. 다음 문서에는 자세한 설계도가 나와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모든 부품을 직접 설계했더라고요. 미사일 엔진, 유도, 시스템, 발사 장치까지 전부 한국이 만든 기술이었어요. 실험 결과 자료들을 페이지별로 넘겨봤어요. 한국이 1978년부터 1981년 사이에 수십 번의 비밀 미사일 실험을 했더라고요. 사거리 200km까지 성공적으로 발사했고요. 실험 보고서 하나에 한국어로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서 번역부서에 보냈어요. 20분 후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국 감시 최소화됨. 우리 일정대로 프로젝트 진행 중. 핵 연구 가속화 권장함. 미국 감시가 최소화됐다고요. 한국이 거의 혼자 힘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핵 연구시설 영변이라고 적힌 폴더를 찾았어요. 안에는 우라늄 농축 공장처럼 보이는 건축 설계도가 있었어요. 1979년 날짜가 찍혀 있었고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핵분석 부서의 제니퍼 월시 박사였어요. 마이클, 한국 문서에 대한 당신 메시지 받았어요. 지금 당장 제 사무실로 가져올 수 있나요? 중요한 파일들을 모아서 3층으로 올라갔어요. 월시 박사가 다른 핵 전문가 2명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 찾았는지 보여주세요. 회의용 테이블에 문서들을 펼쳤어요. 3명의 전문가가 각 페이지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10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월시 박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계획들은 완전한 핵무기 프로그램이에요. 우라늄 농축, 무기 설계, 운송 시스템까지. 모든 게 다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 물리학자인 로버트 김 박사가 설계도 하나를 가리켰어요. 이 원자로 설계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양이 아주 정교해요. 한국이 정말로 이 계획들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월시 박사가 대답했어요. 여기 나온 기술이면 핵탄두 제조에 충분해요. 더미 아래쪽에서 다른 문서를 하나 더 찾았어요. 이건 달랐어요.
미군 도장이 찍혀 있었고 1981년 12월 날짜였어요. 화이트 아일랜드 프로젝트 종료 명령 모든 한국 핵 및 미사일 연구 즉시 중단. 외교적 경제적 채널을 통한 미국 압력 행사 1982년 1월 한국 협조 확인. 우리가 막았던 거예요. 미국이 한국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중단시켰던 거였어요. 하지만 더 읽어보니 안도감이 사라졌어요. 종료 명령에는 폐쇄되어야 할 한국 시설 목록이 있었어요. 12곳을 세어봤어요. 그런데 명령서에 1983년 CIA 평가서가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협조 확인 불완전. 여러 시설이 여전히 가동 중. 지속적인 감시 권장. 김 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마이클, 만약 한국이 1978년에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고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막았다면 비밀리에 프로그램을 계속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의 말을 마저했어요. 월시 박사가 문서들을 정리했어요. 이 파일들을 완전히 분석해야 해요. 제네바에서 교수가 한 말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끔찍한 깨달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최근에 갑자기 핵무기를 개발한 게 아니었어요. 거의 50년 동안 작업해왔던 거였어요. 우리는 1981년에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잘 숨기도록 만들었을 뿐이었다면요? 지하 자료실로 다시 내려갔어요. 아직 뒤지지 않은 상자가 수십 개 더 있었어요. 이 파일들 속에 한국에 대한 비밀이 얼마나 더 묻혀 있을까요? 휴대폰에 해리슨 장군의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발견한 내용 가지고 내 사무실로 와라. 대통령이 답을 원한다. 남은 문서 상자들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장군에게 한국이 수십 년간 우리를 속여왔다고 말해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핵 프로그램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면 또 뭘 숨기고 있었을까요? 엘리자베스 카터가 커피잔을 탁 내려놓으며 모든 퍼즐을 맞춰주는 말을 했어요. 마이클, 우리가 이 괴물을 직접 만든 거야. 해리슨 장군 사무실을 나온 직후 엘리자베스에게 전화했어요. 국방부 최고의 한국 전문가였고 15년간 한국 정보를 다뤄왔거든요. 한국의 능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녀였어요. 국방부에서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건물 밖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우리 대화가 기록에 남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1978년 문서에 대한 당신 보고서 읽었어요.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정확히 제가 예상한 걸 찾았더라고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화이트 아일랜드 프로젝트를 알고 있었다고요?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죠.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서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산업단지가 찍혀 있었어요. 지금의 영변 핵시설이에요. 뭔가 흥미로운 점 보이나요?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1979년 설계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컸어요. 새 건물들이 몇 에이커에 걸쳐 들어서 있었고요. 냉각탑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어요. 엄청 크네요. 1982년부터 계속 확장되고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켰다는 바로 그 해부터요. 다음 사진으로 넘겼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있는 다른 시설이었어요. 미사일 실험센터예요. 이것도 우리가 무기 프로그램을 막았다고 생각한 후에 지어진 거고요. 속이 메스꺼웠어요. 한국이 여전히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걸 언제부터 알았어요? 2015년부터요. 그때 처음으로 국방부 지도층에게 한국의 지속적인 핵 활동에 대해 보고했어요. 태블릿에서 다른 문서를 보여줬어요. 2015년 날짜가 찍힌 국방부 브리핑 메모였어요. 한국 핵 프로그램 평가 긴급 검토 필요. 이걸 발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베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상관들이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잖아요. 위성사진, 가로챈 통신, 정보 보고서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국방부는 정치적 파장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2018년 한국군 통신을 가로챈 내용이었어요. 이 번역문을 읽어보세요. 한국군 관계자들 간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7단계 실험 성공. 탄두 소형화 달성. 운송 시스템 통합 예정대로 진행 중. 8단계로 가속화 권장. 탄두 소형화라니. 제가 되풀이했어요. 그건 핵무기를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뜻이에요. 엘리자베스가 확인해줬어요. 문서들을 바라봤어요.
한국이 1981년 이후 핵 프로그램을 계속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완성시켰던 거예요. 엘리자베스가 태블릿을 닫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마이클, 한국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7년에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이 패닉에 빠졌죠. 미국이 자신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잠시 멈춰서 제가 이해할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억지력을 만들기로 했어요. 핵무기가 버림받지 않기 위한 보험이었죠. 하지만 카터가 마음을 바꿨잖아요. 철수하지 않았고요. 너무 늦었어요. 한국은 이미 핵 개발의 길로 들어선 후였거든요. 무기 개발을 시작하고 나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엘리자베스가 가방을 다시 열고 두꺼운 폴더를 꺼냈어요. 지난 5년간의 정보 보고서들이에요. 한국이 정기적으로 핵무기 실험을 해왔어요. 발각되지 않으려고 물속에서 실험하고 있죠. 팔라우 근처에서 한국 잠수함이 찍힌 위성 사진을 건네줬어요. 이 잠수함이 팔라우 근처에서 발견된 지 6시간 후에 그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기록됐어요. 지진파 특성이 2킬로톤급 핵폭발과 일치했어요. 몇 번이나 실험했어요? 2019년 이후 최소 12번의 핵실험을 했을 거라고 추정해요. 모두 물속에서요. 모두 자연 지진처럼 보이도록 설계됐고요. 잠수함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현대적이고 정교해 보였어요. 정보 브리핑에서 본 낡은 소련 잠수함과는 전혀 달랐어요. 엘리자베스, 지금 한국의 핵 프로그램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녀가 문서들을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마이클, 한국은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핵보유국 중 하나예요. 인도나 파키스탄보다도요. 미국,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면 누구보다도 앞서 있어요. 엘리자베스가 떠난 후 텅 빈 카페에 앉아 손도 대지 않은 커피를 바라봤어요.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게 틀렸어요. 우리는 1981년에 한국의 핵 프로그램을 막지 못했어요. 최고의 정보 분석관들도 추적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숨기도록 만들었을 뿐이었어요. 한국은 40년 동안 우리의 무력한 동맹국인 척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만들어 왔어요. 휴대폰에 해리슨 장군의 문자가 왔어요. 금요일까지 최종 평가서 필요. 대통령이 다음 주에 완전한 브리핑을 원한다. 3일 안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아시아 동맹국이 40년간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다니엘리가 컴퓨터 재생 버튼을 누르면서 한국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영상을 보여줬어요. 3주 전에 우리 감시 위성이 촬영한 거예요. 다니엘이 말했어요. CIA 분석관으로 한국군 정보 전문가였어요. 보안 등급도 저보다 높았고요. 영상에는 지하 발사대 같은 곳에서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컸어요. 제가 본 한국 실험용 미사일보다 훨씬 컸거든요. 비행 경로를 자세히 보세요. 미사일이 30초 동안 똑바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몇 킬로미터를 옆으로 날아갔어요. 그러더니 또 방향을 바꿔서 바다를 향해 급강하했어요. 일반 탄도미사일은 저렇게 못해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극초음속 활공체예요. 비행 중에 여러 번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다니엘이 충돌 순간에 영상을 멈췄어요. 바다 표면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며 불빛이 번쩍였어요.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였어요. 탄두 무게가 2톤이에요. 다니엘이 계속 설명했어요. 분석 결과 폭발력이 일반 폭약 5만 톤과 맞먹어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5만 톤이요? 그건 핵탄두 크기죠. 다니엘이 말을 마저 했어요. 다른 영상 파일을 클릭했어요. 같은 종류의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싣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최소 12기 가지고 있어요. 현무5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십 장의 위성 사진이 들어있는 폴더를 열었어요. 제가 본 적 없는 한국군 시설들이 찍혀 있었어요. 지난 10년간 지하에 건설된 시설들이에요. 한국이 매달 현무5 미사일을 하나씩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해요. 사진들을 살펴봤어요. 지하 시설들이 엄청났어요. 일부는 지하 수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규모의 건설을 어떻게 놓쳤을까요? 한국이 채광 장비를 써서 천천히 지었어요. 위성으로 봤을 때는 상업용 광산을 확장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새 파일을 클릭했어요. 이번 영상에는 한국 전역의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미사일들이 발사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지난달에 실시한 실험이에요.
30초 안에 12발이 연속 발사됐어요. 미사일 하나하나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걸 충격적으로 지켜봤어요. 완벽한 조율이었어요.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대규모 핵 공격 능력을 보여주는 시연이었거든요. 다니엘, 이 미사일들 사거리가 어떻게 돼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8,000km예요. 중국, 러시아, 미국 서부 어디든 닿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이번 건 달랐어요.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이런 무기가 목표물을 명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거였어요. 현무5 실험의 충돌 지점 영상이에요. 목표물은 태평양의 작은 무인도였어요. 영상에는 완전한 파괴가 나와 있었어요. 작은 섬이 있던 곳에는 이제 바다만 남아 있었어요. 육지 전체가 증발해버렸어요. 섬 크기가 대략 200m 정도였어요. 다니엘이 설명했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따뜻한 사무실인데도 춥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핵미사일이 아니에요. 지구를 죽일 수 있는 무기예요. 다니엘이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최종 보험이라고 불러요. 군 관계자들은 절대 억지력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한 개 파일을 더 보여줬어요. 한국군 지휘관들 간의 가로챈 통신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미사일 실험 때 녹음된 대화예요. 한국어 음성이 나오는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자막이 떴어요. 목표물 제거 확인됨. 실험 성공.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10단계 진행 권장. 10단계요? 제가 물었어요. 10단계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잠수함에 이런 무기를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본 것보다 훨씬 큰 한국 잠수함이 찍힌 위성 사진을 보여줬어요. 지난주에 촬영된 잠수함이에요. 길이가 150m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게 설계된 것 같아요. 잠수함이 매끄럽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게 분명했어요. 한국이 이런 잠수함을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최소 6대는 확인했어요.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다니엘이 모든 파일을 닫고 저를 똑바로 봤어요. 마이클, 한국은 단순한 핵보유국이 아니에요. 우리와 맞먹는 핵무기를 만들어놨어요. 방금 전까지 한국이 상상도 못할 위력의 무기를 시연하는 모습을 봤던 컴퓨터 화면이 이제 깜깜했어요. 왜 이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국방부 지도층에게 브리핑을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무엇과 상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다니엘이 모든 영상과 문서가 들어있는 기밀 USB를 건네줬어요. 한국이 50년간 비밀리에 이런 무기들을 만들어 왔어요. 이제 쓸 준비가 됐고요. 다니엘의 사무실을 나올 때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단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들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은 동맹국이 핵강대국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어요. 퇴역 한국군 대령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전쟁에 대한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말을 했어요. 앤더슨 씨, 당신은 아직 아무것도 본 게 아닙니다. 3일 전 무역협상이라는 가짜 이유로 서울에 왔어요. 진짜 목적은 박진수 전 한국군 장교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가 한국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정부 청사에서 멀리 떨어진 인사동의 작은 전통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박 대령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기 때문이었어요. 소음 속에서 우리 대화는 들리지 않을 거였거든요. 현무 미사일에 대한 당신들의 정보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박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CIA는 그게 우리의 가장 발전된 무기라고 생각하더군요. 그가 웃는 모습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현무 프로그램은 우리의 공개된 핵 억지력입니다. 당신들이 최종 보험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시작에 불과해요. 박 대령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바위를 파서 만든 거대한 지하시설 같았어요. 백호 프로젝트입니다. 1995년에 건설이 시작됐어요. 이미지에는 지하로 수킬로미터 뻗어 있는 것 같은 터널들이 나와 있었어요.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트럭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통로를 통해 장비를 옮기고 있었어요. 백호가 뭔가요? 제가 물었어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00km. 탄두 중량 9톤. 15,000km요. 지구 어디든 닿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박 대령이 다른 사진으로 넘겼어요. 지하시설에 간신히 들어갈 정도로 큰 미사일이었어요. 백호 미사일 47기가 배치 준비를 마쳤습니다. 각 탄두는 TNT 50만 톤과 맞먹어요. 어지러웠어요. 말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한국의 국방 예산은 텍사스주보다도 작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무기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박 대령이 휴대폰을 넣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삼성이 유도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LG가 로켓 엔진을 개발했어요. 현대가 발사대를 제작했고요. 민간 기업들을 썼다고요? 위성과 우주 탐사 장비를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최고급 엔지니어들만 진짜 목적을 알았죠. 작은 수첩을 꺼내서 날짜 목록을 보여줬어요. 1995년 지하 건설 시작. 1998년 첫 엔진 실험. 2001년 유도 시스템 통합. 2005년 첫 발사 실험 성공. 20년간의 비밀 개발이었어요. 제가 한국의 경제와 무역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대륙간 핵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박 대령님, 왜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 정부가 중요한 걸 이해해야 하니까요. 한국은 다시는 약하지 않을 거예요. 수첩을 덮고 붐비는 식당을 둘러봤어요. 근처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세계 최대 핵무기고 중 하나 위에 앉아 있다는 걸 모른 채로요. 1950년에 외국 군대가 우리 도시를 파괴하고 수백만 명을 죽였어요. 우리는 무력했죠. 박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에는 오래된 분노가 보였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로 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웨이트리스가 차를 더 가져다 줬어요. 박 대령은 그녀가 떠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속 말했어요. 카터 대통령이 1977년에 우리를 버리려 했어요. 중국은 매일 우리를 위협하고요. 북한은 수천 개의 무기를 우리에게 겨누고 있어요. 차를 천천히 마셨어요. 그래서 보험을 만들었어요. 진짜 보험을요. 우리 생존을 보장하는 그런 보험. 하지만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에요. 절대 버리지 않을 거예요. 박 대령이 조용히 웃었어요. 앤더슨 씨, 동맹은 바뀝니다. 정부도 바뀌고요. 하지만 핵무기는 영구적이에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서 사진을 하나 더 보여줬어요. 잠수함을 물속으로 내리는 모습 같았어요. 우리 최신 잠수함은 각각 100호 미사일 12기를 탑재할 수 있어요. 수면에 떠오르지 않고 6개월간 머물 수 있고요. 사진 속 잠수함이 엄청났어요. 정보 보고서에서 본 어떤 잠수함보다도 2배는 컸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요. 박 대령이 일어나서 식사비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앤더슨 씨, 국방부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더 이상 1950년에 공산주의로부터 구하려고 침입했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냉전 시대에 방어해준 그 나라도 아니고요. 식당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제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나라든 파괴할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을 포함해서요. 박 대령이 떠난 후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에서 한국 가족들이 계속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과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 아래에는 문명을 끝낼 수 있는 핵무기가 충분히 묻혀 있었어요. 한국이 70년간 파괴된 전쟁터에서 핵강대국으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너무 조용히 해서 세상이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휴대폰을 꺼내서 워싱턴으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가 한국에 대한 우리의 모든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였어요. 박 대령과의 만남 이후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가 말한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나라든 파괴할 수 있다. 미국을 포함해서. 이 말이 특히 잊혀지지 않았어요. 국방부 브리핑 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에 든 기밀 폴더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거였거든요. 어쩌면 전 세계 질서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오면서 지난 4개월을 돌이켜봤어요. 제네바 회의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대한 모든 편견과 가정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미국에서 가장 힘있는 군 지도자 20명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브리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제가 나타나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해리슨 장군이 회의 테이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했어요. 40년 군인 생활에서 본 적 없는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CIA 국장 마르티네즈가 오른쪽에 있었고요. 그는 계속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윌리엄스 국방장관은 이 브리핑을 위해 워싱턴에서 특별히 날아왔어요.
평소 온화한 그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국가안보보좌관과 합참의장까지 참석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국무부에서도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런 규모의 모임은 정말 중대한 사안에서만 열리는 거였어요. 제가 연단에 서자 회의실의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모든 눈이 저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려고 폴더를 꽉 쥐었어요. 여러분, 앤더슨 씨가 발견한 건 충격적입니다. 해리슨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지난 4개월간 진행된 이 조사는 우리의 모든 가정을 뒤엎을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클, 조사 결과를 발표하세요. 마이크 앞에 서니 입이 말랐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핵시설을 표시하는 수십 개의 빨간 점이 찍힌 한국 지도였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점들이 한반도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4개월간 조사한 결과 한국이 완전 가동 중인 핵강대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 말도 안 된다고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은 펜을 떨어뜨렸고요. 윌리엄스 장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경제 발전, 문화 한류, 기술 혁신. 이 모든 게 진짜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위장막이었죠. 지하 백호 시설을 보여주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거대한 지하 터널과 은밀하게 숨겨진 미사일 경납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한국이 지구상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47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미사일은 9톤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어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속삭였어요. 태평양 사령관인 첸 제독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20년간 태평양을 담당해온 그도 이런 정보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9톤이라고요? 우리 전략 탄두보다 큰데요.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줬어요. 한국의 핵무기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강력한 수준이에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30배가 넘는 위력입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합참의장이 30배라고 라고 되묻는 소리가 들렸어요. 9톤 핵탄두면 뉴욕 맨해튼 전체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는 위력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런 미사일을 47기나 가지고 있어요. CIA 국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우리 정보기관이 이 모든 걸 놓쳤다는 말인가요? 놓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한국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였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한국의 잠수함 발사 미사일 실험 위성 영상을 보여줬어요. 거대한 폭발이 바다 표면을 작은 태양처럼 밝혔어요.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구쳤고 충격파가 수십 킬로미터까지 퍼져나갔어요. 폭발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한국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정보 분석 결과 현재 운용 중인 핵잠수함이 12척으로 추정됩니다. 각 잠수함은 독립적으로 6개월간 작전 수행이 가능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한국이 언제부터 핵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갖추었나요? 이건 정말 최고 수준의 기술인데. 2010년경부터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도와주면서 핵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그들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했던 원자력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환된 거죠. 해군 참모총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12척의 핵잠수함이라. 이건 우리 해군력에 심각한 위협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잠수함들이 우리 근해에서도 작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 서부 연안까지 은밀하게 접근 가능합니다. 윌리엄스 장관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한국 잠수함이 우리 연안까지 올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들이 실제로 그럴 의도는 없어 보이지만 능력 자체는 갖추고 있어요. 이제 가장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줄 차례였어요. CIA 국장 마르티네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마이클, 이런 평가에 대한 확신 정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전 세계 안보에 미칠 파장이 엄청난 문제거든요. 95%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영상 증거, 위성 이미지, 가로챈 통신, 인간정보원 확인까지 모든 증거가 일치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심지어 한국 내부 관계자의 직접 증언까지 있어요. 내부 관계자요?
합참의장이 관심을 보였어요. 전직 한국군 고위 장교입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했어요. 이번에는 다니엘이 보여줬던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험 영상을 재생했어요.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친 후 불가능해 보이는 기동을 보여줬어요. 무기가 목표물을 파괴적인 정확도로 타격하기 전에 3번이나 방향을 바꿨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회의실에서 저게 뭐야? 라는 작은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우리 것보다 발전되어 있습니다. 현재 방어 기술로는 사실상 차단이 불가능해요. 우리의 THAAD나 패트리어트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어요. 합참의장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로 우리 방어망을 뚫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예측 불가능하게 방향을 바꿔요. 현존하는 어떤 요격 미사일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가요?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위협이에요. 윌리엄스 장관이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40년 정치 경력에서 이런 충격을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한국이 언제 이런 능력을 갖게 됐나요? 우리 정보기관들이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미국 정보기관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증거를 보면 1978년부터 이런 무기를 개발해왔어요. 1995년 이후 개발 속도가 크게 빨라졌고요. 특히 2010년대부터는 거의 매년 새로운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CIA 국장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1978년부터라니. 그럼 우리가 40년 넘게 속아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조작을 해낸 거예요. 50년간 한국의 핵 개발을 보여주는 상세한 연대표를 클릭했어요. 각 단계마다 놀라운 기술 발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각 단계가 미국의 정책 변화와 정확히 연동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50년 동안 완전한 비밀 속에서 이 무기고를 구축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을 이용해서 군사기술을 개발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모르는 사이에 핵무기 부품을 만들어 왔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민간 기업들이 핵무기 개발에 관여했다는 말인가요? 이건 엄청난 기술적 성취 아닌가요? 대부분은 모르고 했을 거예요. 우주 개발이나 민간 원자력 사업이라고 속여서요. 하지만 최고 경영진 중 일부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재벌 시스템이 이런 거대한 비밀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추가로 물었어요. 그럼 한국의 기술 수준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어요. 특히 미사일 기술과 잠수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회의실에 또 다른 충격이 퍼졌어요.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잃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해리슨 장군이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던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놓쳤을까요? 우리 정보기관이 이 모든 걸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가장 어려웠거든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였어요. CIA가 뭘 했던 거지? 한국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약하고 미국의 보호에 의존한다고 믿게 만들었어요. 핵 억지력을 구축하는 동안 우리가 과소평가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CIA 국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50년간 이런 규모의 프로그램을 숨긴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무능했다는 말인가요? 무능하다기보다는 선입견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제가 신중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몇 가지 천재적인 방법을 썼어요. 첫째, 모든 시설을 지하 깊숙이 건설했습니다. 둘째, 평범한 광산 확장 작업으로 위장했어요. 셋째, 민간 기업을 통해 기술을 개발해서 군사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않게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계속 설명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은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경제 성장, K-팝, 반도체 기술. 이 모든 게 진짜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위장막이기도 했던 거죠.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프트 파워로 우리 관심을 분산시키면서 하드 파워를 키운 거군요. 정확합니다. 세계가 한국 드라마와 음악에 열광하는 동안
그들은 지하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공군 참모총장이 추가로 물었어요. 그럼 K-팝이나 한류도 의도적인 전략이었다는 건가요? 모든 게 계획된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문화산업을 적극 지원한 건 분명해요. 세계의 시선을 문화에 집중시키면서 군사적 움직임을 숨기는 효과가 있었죠. 지난 1년간 가로챈 한국군 통신을 보여줬어요. 번역된 내용에는 한국의 진짜 전략적 사고가 드러나 있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들이 회의실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어요. 한국군 지도부는 자신들의 핵무기를 문명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무기들을 한국이 다시는 침입당하거나 파괴되지 않을 보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절대 억지력이라고 하더군요. 첸 제독이 정보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얼굴에서 색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마이클, 한국이 미국을 타격할 능력이 있나요? 이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100호 미사일 사거리가 1만 5천 킬로미터예요. 미국 본토 전체를 덮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발사하면 워싱턴까지 35분이면 도달합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이군 지도자들이 후배 동맹국으로 여겼던 나라가 이제 미국 도시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미국을 공격할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공격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억지 능력은 확실히 갖추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미국이 절대로 한국을 버리거나 위협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클릭했어요. 한국의 다양한 미사일 체계 사거리를 화살표로 표시한 세계 지도였어요. 붉은 원들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한국이 이제 중국, 러시아, 유럽, 북미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전 지구적 타격 능력을 달성했어요. 더 이상 지역 강국이 아니라 글로벌 핵 강국이 된 거죠. 윌리엄스 장관이 브리핑 폴더를 덮으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앤더슨 씨, 한국의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들이 정말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서울에서 박 대령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방어 목적으로 이런 무기를 만들었어요. 정복이나 영토 확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한국의 생존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무기들을 쓸 거예요. 그들에게 이건 생존의 문제거든요. CIA 국장 마르티네즈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동맹국이 우리를 상대로? 서울에서 박 대령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어요. 한국이 자신을 방어할 의지에 대한 그의 차분한 확신을요. 그 냉정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국가 생존의 도구로 봐요. 필요하다면 절대적으로 사용할 거예요. 1950년에 나라가 폐허가 된 경험이 그들을 바꿔놓았어요. 합참의장이 충격을 받은 듯 말했어요. 동맹국이 우리를 위협한다는 말입니까? 위협이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워요. 다시는 우리를 약한 나라로 보지 말라는 메시지죠. 해리슨 장군이 일어나서 회의실에 말했어요. 여러분, 한국 전략을 완전히 수정해야 합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는 동맹국이 아니에요. 뭘 권하시나요? 윌리엄스 장관이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한국을 동등한 핵강국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보호자가 아닌 파트너로 함께 일해야 해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첸 제독이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50년간 우리를 속인 나라와 파트너가 되자고요?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독님,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속였어요. 그들이 영원히 약하고 고마워할 거라고 가정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나라도 영원히 약한 채로 남아있지 않아요. 테이블 주변에서 작은 토론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한국이 수십 년간 우리가 자신들을 버릴지 토론하는 걸 지켜봤어요. 1977년 카터 대통령의 철수 발표, 2000년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관심 분산, 최근 중국과의 경쟁. 한국은 매번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버림받지 않을 보험을 만들기로 결정했죠. 그들 관점에서는 논리적이고 필요한 일이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첫째, 한국과 새로운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 둘째, 한국을 잠재적 위협으로 보고 견제하는 것. 셋째, 현재 상황을 무시하고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윌리엄스 장관이 마지막 선택지에 대해 물었어요. 세 번째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한국이 이미 자신들의 진짜 능력을 드러냈어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윌리엄스 장관이 최종 평가를 요청했어요. 마이클, 이게 아시아에서 미국 정책에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70년간 구축해온 질서가 바뀌는 건가요? 이 질문에 신중하게 답해야 했어요. 제 답변이 향후 수십 년간 미국의 아시아 정책을 좌우할 수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태평양의 유일한 핵강대국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국이 이제 우리로부터의 위협을 포함해서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갖추었어요. 이는 아시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꿉니다. 합참의장이 추가 질문을 했어요. 중국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중국도 한국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에 대해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70년간 미국이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는데 이제 그 구도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파장이 가라앉으면서 브리핑 룸이 조용해졌어요. 미국이 70년간 한국의 보호자였어요. 이제 한국이 미국 자체를 위협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요. 첸 제독이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한국이 우리와 갈등을 벌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핵무기는 방어용이지만 실제 갈등이 벌어진다면 양쪽 모두에게 재앙이 될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해요. 해리슨 장군이 회의를 마쳤어요. 관계자들이 하나둘 나가는 동안 윌리엄스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새겨져 있었어요. 앤더슨 씨, 이 정보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때까지 최고 기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조사가 심각한 전략적 오판을 막았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만약 우리가 계속 한국을 과소평가했다면 그는 말을 마저 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기밀 파일들을 들고 국방부를 나왔어요. 건물의 두꺼운 창문을 통해 회색 하늘로 솟아오른 워싱턴 기념탑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 태평양 건너편에서 한국이 자신만의 권력 기념물을 세웠다는 걸 알았어요. 산속 벙커와 잠수함 기지에 숨겨진 한국 미사일들이 세상을 바꿀 만큼 충분한 파괴력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경제 강국으로만 보고 있었거든요. 반도체 기술이 미사일 유도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뉴스를 켰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스마트폰 출시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BBC에서는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고요. 모든 매체가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3시간 후 아파트에 앉아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문화 수출에 대한 뉴스 보도를 더 자세히 읽고 있었어요. BTS의 새 앨범, 오징어 게임의 성공, 삼성의 신제품. 세상은 여전히 한국을 스마트폰과 팝음악을 만드는 나라로 보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었다는 걸 전혀 몰랐죠. 어쩌면 그것도 한국의 전략이었을까요? 소프트 파워로 세계의 주의를 분산시키면서 하드 파워를 키우는. 인터넷을 뒤져보니 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주요 핵시설 건설 시기와 K-팝 전성기가 겹쳤어요. 2010년대 초반부터 한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바로 그 시기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급속도로 진전되었던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휴대폰에 해리슨 장군의 보안 메시지가 왔어요. 국방부 지도부가 한국을 핵동등국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당신의 평가가 다음 주에 대통령에게 브리핑된다. 역사적인 순간이다. 추가로 국무부와 CIA가 공동으로 한국 재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당신이 팀장을 맡게 될 것이다. 팀장이라니. 제가 한국 전문가가 된 건가요? 4개월 전만 해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가요. 휴대폰을 끄고 창밖 워싱턴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며칠 후면 대통령이 미국의 가장 신뢰하는 아시아 동맹국이 우리를 파괴할 무기를 만들어 왔다는 걸 알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전 세계의 힘의 균형이 다시 써질 거였고요. 멀리 포토맥 강이 보였어요. 그 너머로는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었죠.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70년 후 그 한국이 미국과 대등한 핵 강국이 되었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였어요. 한국이 국제관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약하게 남기를 거부하는 나라를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숨겨져 있을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도요. 그날 밤 서울에서 박 대령은 아마 제 국방부 브리핑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읽고 있었을 거예요. 50년간의 비밀 준비 끝에 한국의 메시지가 마침내 전달되었거든요. 아마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마침내 세계가 진짜 한국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요. 제가 한때 의존적이고 무해하다고 여겼던 나라가 핵강대국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숨겨왔다는 거였어요.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들을 50년간 속인 거였죠. 이건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전략적 천재성이었어요. 아파트 창문을 통해 워싱턴의 야경이 보였어요. 백악관의 불빛, 국회의 사당의 돔, 워싱턴 기념비. 미국 권력의 상징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어요. 태평양 건너편에서 한국이 이 모든 걸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 거였어요. 아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70년간 지속된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끝났어요. 이제는 두 강대국이 서로를 견제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온 거였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한국은 약한 나라에서 강한 나라로 변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강해질 잠재력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여줬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연기를 해냈던 거죠. 그리고 이제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였죠. 세계가 준비됐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요. 한국의 50년 프로젝트가 완성됐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였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